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금리니 환율이니 주가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보시겠지만 정보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동영상 다시 보기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실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회사 그리고 이 내용들은요 워낙 기초적인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융상품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오늘 이 시간에 진행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교재 내용은 그냥 건너뛰고요. 자, 이 금융시장에서 이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이제 금융3자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금융상품으로 가게 되면요, 금융회사가 아니고 은행에서나 증권사에서나 보험사에서나 공통적으로 판매되는 상품도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별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첫 번째가 이제 밑에 보시면 저축상품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저축. 여기서 저축, 우리가 저축과 투자 이렇게 나누죠? 저축과 투자에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저축과 투자를 맞아요. 그거예요. 보이니 깜짝 놀랐어. 오늘의 주인공이야. 그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축이라고 하는 건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을 저축이라고 얘기하고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뭐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투자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원금이 보존되는 상품은 저축 상품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축이냐 투자냐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혼합형의 상품들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10여 년 전, 20년 전에도 저축과 투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품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구분만 하자 보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 있네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게 무슨 말이죠? 원금이 지켜지느냐? 원금 이상의 이자나 수익을 갖다 줄 것이냐? 내가 유동성을 다른 말로 환금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돈으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기준이 어떻게 믹스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금융상품들이 바뀌는 건데 여기서 저축이라고 하는 건 수익 모르겠다. 근데 요 두 가지 안정성, 유동성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금, 적금.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고객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짜줄 때요, 적금 짜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적금, 예를 들어 한 달에 저는 적금을 50만원 하시고, 장기저축 50만원 하시고, 펀드를 한 20만원 정도 하시고, 그리고 장기저축을 한 20만원, 연금을 한 20만원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 실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더니 생활비가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그때 어떡할까요? 예비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네. 자, 예비비를 마련해 줄까요?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 마련해 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 예비비는 뭐로 씁니까? 보통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수시 입출금 예금. 이걸로 쓰게 됐죠? 그런데 꽉 짜여진 예를 들면 신입사원들 이런 친구들한테는요 여기 예비비 있잖아요 하면서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적금입니다. 예금과 적금은요 저축이기도 하지만 예비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실이 없어요. 네, 맞아요. 손실이 없었어요. 언제든지 내가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이 바로 유동성인 거죠.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자금은요 예비비로 쓸 때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금에 예치를 해두면 일반적인 보통 예금 0.6% 수준이잖아요. 넣었다 뺐다 자유롭다는 거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흔히 급여보통령으로 쓰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들은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넣다 뺐다 하는 수시 입주금 상품에도 예금 비율이 2%대 3%대 이렇게 나오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 상품 목록에 보면 토스 같은 경우에 3%, 대구은행에서 한 3%, 토스에서 2%대, 대구은행에서 3%대 이런 흔히 말하는 넣다 뺐다 수시 입주금 상품이 있습니다. 있지만 예금이나 적금 그보다 이율이 높잖아요. 물론 중도 해지율이라는 게 적용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금이 손실되진 않죠. 이게 예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객들한테 너무 무리해서 저축하지 마십시오 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뭘 해줘야 되냐면 당연히 지금 무리해서 저축하시더라도 자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결혼한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예비비가 필요한데요. 결혼하기 전 친구들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게 그 친구들 위해서 더욱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축이 있다 그러면 대출이 딱 떠요? 원래 저축 다음에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투자 얘기해야 되는 거죠. 투자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보통 은행에 보면 옛날 말로 지금은 이 말 잘 쓰지 않는데 여신수신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여신수신. 그전 강의 시간에도 몇 번 이렇게 했던 건데 항상 얘네들은 자기네 기준으로 생각한다. 자기네 기준으로 받는 거, 자기네 기준으로 주는 거, 자기네 기준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숫자 써서 수신. 우리 입장에서는 바뀌는 건데 그러면 은행 기준으로 받는 거니까 수신을 예금, 적금 이거를 수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수신부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신부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출 해주는 융자부 이게 이제 여신부인데 여신부는 줄여 걔네들 입장에서 고객한테 준다. 그래서 대출을 여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은행 규정에서는 수신과 여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신이라고 하는 게 저축 상품인 거고 여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 상품이라는 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환할수록 할 수 있는데 이 대출 상품의 종류들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알겠지만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신용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담보 목적물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물건을 담보로 할 거냐, 자동차를 담보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큰 틀만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 투자 상품, 투자 상품이라는 게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금융 상품은 이렇게 교재는 이렇게 써 있어요. 금융 투자 상품과 투자성이 있는 것과 투자성이 없는 이게 아까 했던 그 말입니다. 원금이 보존되느냐, 원금이 보존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이 여기 써 있죠.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가지고서 이것을 구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냐. 이것도 두 종류예요. 내가 낸 것만 손실 보면 끝일 것이냐. 아니면 원금 다 박살나고 더 손실이 발생할 것이냐.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낸 것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맡긴 돈 한도 내에서만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요즘 많이 말하는 파생상품 옵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원금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잘못 파생이 문제가 돼버리면 나는 내 돈을 더 꼬라박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는 상품도 존재하고요. 사실 이런 투자가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돈 벌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또 사듯이 2배, 3배 올라가는 거에 2~3배를 더 손실, 이익 보는 그런 상품, 떨어지는 게 2배, 3배를 더 손실 보는 상품, 그런 상품들도 현재 증권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옆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분명히 무슨 투자 신탁, 무슨 자투자 신탁 옆에 파생이란 말이 꼭 붙습니다. 이 파생이란 말이 드는 것은 원금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은 파생이란 단어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융투자상품 분류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금융상품은 여기서 비금융, 아까 얘기했던 저축과 투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원금까지만 손실 보는 상품과 원금 이상으로 손실 볼 수 있는 상품으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범죄 들어가지 않은 상품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주력인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생략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험을 구분할 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구분하죠. 재산보험이라는 영역이 제가 처음 입사할 때는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영역 이러면서 등장을 했는데, 근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영역이 있더라고요.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아요. 그 보증보험은 특별히 보증보험 회사가 별도로 있고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새로 지점을 내거나 그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 지점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요. 가족한테 대대손손 물려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흔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택시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과 비슷하게 보증보험은 그렇게 사고 팝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 새로 인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금이 별도로 빠졌어요. 왜 연금이 별도로 빠졌을까요? 저는 원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의 영역이다, 손해보험의 영역이다, 생명보험의 영역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왜 연금보험 별도의 상품으로 못 뽑냐면, 사실은 이게 연금 안에도 손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원래 이게 보험사 상품이잖아요. 은행이 근데 연금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증권사에는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험의 영역인데. 예를 들면 반가슈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행, 의뢰은행에서 반가슈런스가 아닌 연금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 신탁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죠? 증권사인 연금저축 펀드라는 게 존재를 해요. 보험사 상품 아니거든요. 분명히 운영은 자산운용사에서 해서 판매는 증권사에서 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실은요, 영역이 혼재가 돼서 그래요. 흔히 말하는 대로 연금 상품을 별도로 빼는 이유는 연금 상품 안에도 일반 계정에서 들어가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우리 흔히 말하는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연금이 존재하고,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연금이 존재하고, 투자에 따라 변화무역이 생기는 연금이 존재하는 거죠. 세 가지 형태의 연금이 존재합니다. 확정금리 형태의 연금, 지금은 이런 상품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죠. 그 이후에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또는 약관대출 이율 연동이 되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이 나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연금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변액연금이라는 게 투자 수익형 형태로 나옵니다. 저는 고객들한테 이제 여기서 다시 실전으로 들어가서 변액연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변액연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고객들한테 수익형 연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수익형 연금을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변액이란 말은 금액이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금액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익형 연금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수익을 낼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익형 펀드도 있잖아요. 이 펀드도 또 수익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우리가 변액저축과 변액연금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수익형 연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형 연금이 있고 또 하나는 비보증형 연금이 있습니다. 비보증형 연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수익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수익이 잘 나면 연금액도 많아지고 환급금도 많아집니다. 근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증형 연금은 이 부분이 저축상품과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증하는데 현재 국내에는 세 가지 형태의 보증형 연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형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금리 보증형. 오늘 아침 미팅에서 화두가 됐었던 5%, 6%, 7%, 8%짜리 금리 보증형. 그런데 이전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연금은 원래
원금을 변액연금은 원금 보전합니까? 보전하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연금이다 보니까 연금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것 때문에 초창기 변액연금이 나왔을 때부터 뭘 보증했냐면 기납입 보험료를 보증했었어요. 원래 투자상품에서 기납입 보험료 보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변액보험은 원래 기준대로 얘기하는 투자상품입니까? 보증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그죠? 물론 VUL이라고 부르는 변액저축보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변액연금에서. 그런데 변액연금에서는 최소한 기납입 보험료를 연금 개시 시점에 보증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 과거에서부터 있었고, 지금은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금리를 아예 보증해주는 그런 형태도 있고, 두 번째, 연금 총액 보증형이 있다. 연금 총액 보증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 연금 총액 보증형이 사라졌어요. 단 한 개 회사만 했었거든요. 그거는 예전에 이제 KBS에 있었던 상품이 연금 총액 보증형 상품이 있습니다. 보증의 힘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었죠. 보증의 힘이 연금 총액 보증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가 스텝업 보증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텝업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단어를 갖고 설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텝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계단이요. 업은요. 업다운 할 때 그 업이잖아요. 높은 계단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쪽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험 얘기 아니에요. 보험 얘기가 아니고 투자 상품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만기예요. 만기인데 투자 수익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박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스텝업 보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거를 매달 자릅니다. 매달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지금과 다음 달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쪽으로 갑니다. 높아졌죠? 이때는 거의 비싸게 갔어요. 이때도 높아졌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갔어요?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달과 이달을 비교해서 높은 쪽 여기니까 이렇게 갑니다. 떨어졌네요? 그대로 갑니다. 또 떨어졌네요? 그대로 갑니다. 올라갔으면 올라갑니다. 떨어졌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해서 업만 되는, 그런 스텝이, 계단이 업만 되는 게 스텝 보증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좋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보험사가 손실 보지 않을까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손실 보지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펀드라고 부르지 않고요.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믹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믹스를 해서 채권형 펀드의 비중을 높였다 줄였다 높였다 줄였다 높였다 줄였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기준으로도 손실 보지 않게 가는데 실제로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올라가고 그대로고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고 이거는 맞습니다. 보통 이번에 근데 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 가져갈까요? 채권이 굉장히 많을까요?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가입 설계서를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 비율이 연령대 비율로 나와 있어요. 요즘에 30대 초반까지는 채권형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30에서 35% 정도 되고 나머지 전부 다 주식형 펀드입니다. 여러분이 50대를 설계하시면 채권형 펀드 비율이 70%, 80% 정도까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주식 펀드의 비중을, 주식 투자 쪽에 들어가는 비중을 많이 가져가요. 그게 뭐냐면 걔네들은 긍정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회사 상품을 선택을 했는데 30대가 했느냐 50대가 했느냐 3년 뒤에 수익률이 똑같은 펀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플랫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 얘기 뭐냐면 무슨 플랫폼, 코리아 인덱스 플랫폼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무슨 플랫폼 이렇게 돼 있는데 연령별로 그 플랫폼 안에서 다르게 운영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스텝 업만 되는 그런 형태의 보증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연금 상품에서는 이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 형태가 나왔다. 예, 맞습니다. 이거 새로운 금융 형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핀테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핀테크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몇 년 전부터 토스, 뭐 이렇게 카카오, 네이버 금융 이런 데들이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오픈 뱅킹 됐기 때문에 오픈 뱅킹이 되면서부터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 업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 상품들은 여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상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게 이제 그런 금융시장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금융자를 빼고 시장을 보시죠. 시장. 금융자를 빼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죠? 물건을 사서. 예,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처음에 그 시장에서는 물물 교환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물고기하고 쌀하고 바꾼다거나 이런 물물 교환부터 시작을 하다가 화폐라는 것이 생겨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됐던 겁니다. 그런데 금융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얘기할 때 신용화폐란 말을 써요. 신용화폐. 신용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고. 그렇죠. 믿을 진짜 쓰는 거잖아요. 믿고 쓰겠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처음에 화폐가 등장했을 때 화폐가 종이였습니까? 아니죠. 뭐 동전 형태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동전이 아니 우리 지갑 속에 있는 이 지폐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 아닌가요?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불태워버리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0원이라고 하자, 이걸 10,000원이라고 하자, 이걸 50,000원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건 통용되어 있고 약속을 한 거다. 사회적인 합의를 본 거다. 그게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종이가 얼마야? 잉크값 얼마야? 이거 정도 외에는 가치가 없는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화폐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교환을 할 때 그 교환 수단으로 쓰는 돈이라고 하는 건 신용화폐란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신용화폐. 이게 돈의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 생산자인 농부가 공급자가 되고 금융시장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소비자가 된다. 이렇게 써있죠. 거래되는 것은 농산물이다. 금융시장도 똑같다. 뭐가 똑같다고? 세 가지가 있어요.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수요자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금융상품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자라고 하는 건 농산물에서 농부가 농작물을 정작하듯이 그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게 공급자가 될 거고요. 그럼 공급자도 사실은요, 펀드도 무형이고요. 주식도 사실은 무형이고요. 채권도 무형이고요. 전부 다 신용이거든요. 신용을 가지고 그렇게 거래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런 형태가 극단적으로 나간 게 뭐냐면 그게 코인인 겁니다. 요즘에 그 코인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이더리움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은 초창기에 화폐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이걸로 어떻게 이 동전으로 이 종이 쪼가리로 어떻게 별을 사?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선을 사?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화폐를 처음 본 사람들은. 네, 그 형태의 현재는 코인 시장으로 넘어간 거다. 물론 주식은 그 회사에다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서 투자의 대상이 명확하다. 코인은 투자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이걸 가지고 국가 경제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코인을 단 한 개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 화폐가 나왔을 땐 그랬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직접 살 것이냐 간접 살 것이냐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좀 길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하는데요. 직접 금융, 간접 금융에 대해서는 회사별로도 분류가 좀 들어가야 되고 형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